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잠시나마 온기를 느꼈었는데 이에 따라서 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도 전반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거의 장중에는 3%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200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또 계속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역시 장기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미국 하원 의장이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낙관적인 전망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실망감을 더했는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집어삼킨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이어서 AI에 대한 이런 투심들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지금 시각 다우지수는 0.75% 하락 중이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더욱더 하락폭이 큽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약 1.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이 연례 주주총회 표결을 앞둔 테슬라가 거의 장중에 4%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등 이 전반적으로 M7 빅테크들이 1%에서 많게는 3%까지 급락하고 있는 점이 나스닥 하락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1% 이상의 현재 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S&P 500입니다. 그러면 과연 히트맵 통해서 현재 이 자금 흐름 시장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불, 빨간불이 강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빅테크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한 하락폭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테슬라가 현재 이 주주총회 표결을 앞두고 약 3%대 굉장히 강한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83% 하락했고요. 이 애플과 구글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M7들 현재 적게는 1%에서 많게는 거의 4%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 선방을 하나 싶더니 에너지 역시도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밀리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월마트와 같은 이 유통주들이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아마존이 굉장히 또 오늘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 관세 여파로 인해서 소매 기업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존이 거의 타겟과 또 월마트 대비해서 2배 가까이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오늘 겹친 아마존입니다. 반대로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일라일릴리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굉장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그 소개를 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와 일라일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이 최소 상한선이 월 $250인데 중요한 점은 이게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매출 증가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렇게 잡아내리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이슈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 어제도 있었는데요. 오늘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민간 고용 통계 업체인 이 챌린저에서 보고서를 매월 발간하는데요.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
일자리, 감원,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둔화에 있어서 선행지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에만 미국에서의 일자리가 15만 개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이 10월 달의 통계로만 보자면 지난 2003년 이후로 22년만 최고치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가까이 폭증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고용 증발, 고용 대규모 감원이 시작됐구나 하는 불안감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짓누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이 그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해였는데요. 그 당시에서는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산업 전반을 완전히 재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I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도 이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간 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현재 금리 인하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이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상태의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둔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슈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백악관 AI 차르라고 불리는 이 데이비드 삭스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계획, 그러니까 금융구제에 나설 계획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 바로 그 전날에 오픈 AI의 한 관계자가 이 AI 칩 조달과 관련해서 미 연방정부와의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내뱉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다면서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상황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바로 오늘이죠.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에 오전 6시에 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역대급 1조 달러의 보상안 패키지를 놓고 주주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머스크가 이걸 따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걸 따내지 못한다면 머스크는 테슬라를 떠나겠다라는 식으로도 굉장히 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 역대급 보상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이 때문에 현재 테슬라 약 3%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 AI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데이비드 삭스 AI 차례의 발언에 이어서 또 어제 젠슨 황 CEO가 어제 이 시간쯤에 내뱉은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머지않아서 AI 경쟁에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미국의 수출 반도체 통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AMD와 브로드컴 역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존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관세로 인한 소매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 거기와 더불어서 AI 칩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왔는데요. 이 자체 아마존의 AI 칩인 트레이니움이 엔비디아에게 GPU에 있어서 이 안정성과 속도 면에서 상당히 뒤처진다. 이런 내부 문건이 나왔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아마존,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제 정말 주주 이 표결이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각인데요. 지금으로서는 3.49%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 나타납니다. 갈수록 장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이 급락세가 강해지고 있는 엔비디아, 지금 이 시각 3.65% 하락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2.84%, 거의 3%에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들 상황들도 차례로 보시죠.
가장 먼저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이 M7 중에서는 메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이퍼스케일러 4대 기업 중에서도 이 자본 지출에 대한 수익성의 의문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24년 메타의 매출이 사실상 10%가량이 이 사기성, 불법 광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밤사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타이사 측은 이 10%가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다라면서 항변을 했지만 정작 이 구체적인 실제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면서 더욱더 메타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애플은 반대로 M7 중에서 오늘 견조한 모습 보입니다. 이 인도에서 아이폰 17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오늘은 좋은 모습 보입니다. 이 7세대의 구글의 TPU인 아이언 우드가 이 수준에 출시될 것이다. 이 속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4배가량 개선이 됐다라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2.65%, 마찬가지로 2%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현재 이 0.11% 막판에 약간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다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입니다.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정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1.94% 하락했고요. 계속해서 이 포스트마켓에서도 아쉬운 흐름 이어갔었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매크로 지표 흐름도 살펴보기 전에 이 3가지의 특징주가 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독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인데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을 뿐더러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20% 이상의 강세를 오늘 정규장에서 시현했던 데이터독이고요. 반대로 퀄컴은 어제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쉬운 성적 보여줬습니다. 이 애플이 모뎀 칩에 현재 퀄컴의 고객사로 있는데 이게 조만간 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커진 영향이고요. 또 이어서 AMD 역시 이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10달러가량으로 잡았는데 이게 현재가 대비해서는 16%가량 하락 여력, 내릴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당히 과열을 주된 이유로 꼽은 골드만이었는데요. 차례대로 3가지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은 23%대 시원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퀄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약 3.6% 하락세 시현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장 후에도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도 7%대 급락세로 이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6가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는 약보합권에서 살짝 빠지는 움직임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배럴당 6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12월 들어서 아시아에 대한 석유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1달러 이상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석유의 공급 과잉에 따른 유가 약세를 전형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때문에 국제유가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 밤사이에 1,450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하루 사이에만 벌써 7원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되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올라갔고요. 이 때문에 이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역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약 2.56%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금은 계속해서 이 4,000달러 선 밑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는 반면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이런 확산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매크로 지표 봤고요. 이 최종적으로 이 마감장에서의 3대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84% 하락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1.78% 역시나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나스닥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마찬가지로 1%대 이상의 1.12%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은 S&P 500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3대 지수가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조정 국면 계속 이어질지 귀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주요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AI 관련 수혜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약세권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보셨을까요? 지금 다우 S&P 500이 상승인가요? 제 HTS에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 다우랑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개의 쌍은 두 쌍이죠. 약간 다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다우가 아무리 그 매그니피센트 7에 4종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다가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성향을 보이고요. S&P 500은 굉장히 여러 업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석이 되죠. 반면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성격이 아주 뚜렷한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인 것을 보셨겠죠. 그런 이유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공지능 신에 대한 버블의 우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상존해 있었는데 조금 더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출 수 있는 뭔가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처럼 이제 하락을 하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그런 칼럼들도 많았고 인터뷰들도 많았어요. 근데 인공지능 신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이 더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우세하게 보였던 것뿐이죠. 어제 예를 들어 이제 하락을 하니까 다시 돌아보니 칼럼에도 뭐 워렌 버핏의 경고를 잊었는가 이런 타이틀의 칼럼이 다시 뷰가 올라오면서 상위로 노출되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나 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그 얘기들이 어제 나온 기사가 아니라 오래전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렉스 카프는 뭐 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들이 얻을 수 없는 부를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만큼 얻을 수 있게 해준 게 팔란티어고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마이클 버리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자기의 어떤 온톨로지,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뭐냐면 자기 팔란티어의 그 핵심 기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F가 칼을 들면 닭을 써는 도구가 되지만 킬러가 칼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건 살인자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자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도구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그게 팔란티어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가 정말 그랬다면 우리 온톨로지라는 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공매도 완전 그 거부다, 부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바였다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팔란티어 CEO는 팔란티어의 CEO니까 당연히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PER도 상당히 높고 기술적으로도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제가 짚어드렸죠. 네. 상승을 뭐 1년 동안 거의 매달 상승을 했지만 항상 5개월 선에 닫고 왔기 때문에 그 이격의 이 벌어진 부분을 닫고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었고요. 그런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죠. 부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짚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 군데서 다 겹쳐서 다 나옵니다. 아까 나온 대로. 워렌 버핏이 그렇게 경고했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었던 이 모습들. 그게 바로 요런 어떤 이 경계감이었다. 그 얘기도 나올 것이고 알렉스 카프가 오바에서 얘기했지만 마이클 버리 같은 공매도를 하는 세력도 있었다. 물론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개가 겹칠 것입니다. 차티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기술적인 고점이다. 그다음에 PER이 너무 높다는 기본적 분석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겹쳐서 나올 거예요. 봐라, 우리가 경고했지 않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조금 상황으로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좀 주제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네. 젠스성에 또 불을 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면 악재가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락할 때. 네. 시장이 꺾이고 하락하면 악재가 많아지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원래 다 있었던 얘기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뭉태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 악재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 이 상승론자에게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지금 상황이죠. 다만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던가 IT 반도체 위주로 빠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쪽도 바이오나 제약 쪽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이라던가 반등 소식들이 나옵니다. 암젠이 실적이 좋으면서 급등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다일리 노보노스크도 밑에서 급락했던 부분이 꽤 많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아시죠? 예. 최악의 악재가 겹쳐서 폭락했던 곳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꾸준히 지금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뭐 마켓 점검을 할 때 히트맵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소비재 또 금융주 쪽, 방어주 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 기술주들은 빨간불을 그렇게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권 해설은 마쳤고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또 내린 이유가 있겠죠. 고용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I 도입과 비용 부담,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일자리 축소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0월 미국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15만 3,074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83% 증가했고 10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누적으로는 109만 9,50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채용 붐이 끝나고 AI 자동화와 비용 절감 중심의 재조정 전환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파괴적 기술 변화가 고용 환경 전반을 다시 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노동시장 전체의 완화 흐름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이 어제는 그래도 ADP 민간 고용에서 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꽤 좋았다라는 분석이 났는데 또 오후 들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용 우려가 거의 미증시 전반을 덮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용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라는 건 진짜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네. 이름도 크리스마스네요.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쵸.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실? 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된 게 트럼프 1기 때랑 또 트럼프 2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임기 때 바이든 임기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쪽에서 나온 것까지 이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이걸 보고서를 내면은 네. 굉장히 주목을 받겠죠. 왜냐면 지금 언론들이 다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눈을 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게 나오니까 어제 보니까 외신이고 국내고 무슨 이거 받아가지고 전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챌린저 그레이드 앤 크리스마스가 조사기관 이름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지금 네.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창고업이 가장 많은 감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고업이. 왜 그러나 봤더니 팬데믹 이후에 네. 팬데믹 때 우리가 모든 게 셧다운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원래 2층까지만 쌓을 수가 있대요. 근데 무리해서 3층까지 쌓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항구도 다 저기 코로나가 걸려갖고 다 집에 가는 바람에 아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관해야 되는 창고 이것들이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창고업들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다 이제 재고들이 다 나가고 배가 안 떠나던 게 떠나고 비행기가 안 떠나는 게 떠나다 보니까 창고가 텅텅 비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창고업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증언을 했던 게 다 감원이 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아까 10월 중에 미국 일자리가 증발한 게 이 고용정보 업체 기준으로 15만 3,074개거든요. 네. 그런데 15만 3,074개 중에서 창고업이 무려 4만 7,878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3분의 1이죠. 줄어든 10월 달에 줄어든 것 중에 창고업에서 줄어든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창고업이 그냥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33,281명 이것도 큰데 이게 바로 기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인공지능들이 침투를 하는 바람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죠.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업종이 나오는데 소매업종은 이 전월 9월 달에 2,577명보다 감소한 2,431명입니다. 일단 굉장히 수치가 적어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지금 15만 3,074개가 준 것 중에서 창고업이 9만 418이고 기술업종이 지금 3만 3,281명인데 소매업종은 만 대도 안 돼요. 2,000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지금 그 전월에 2,577명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종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레스토랑 업종은 오히려 늘었다고. 네.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 소기업이 이제 미국 전체 일자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레스토랑 업종은 올랐고요. 소매 업종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어든 게 막 무슨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막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줄고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났다는 거죠. 관세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줄어든 거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창고 부분이 줄어든 거랑 인공지능 시대의 침투가 시작된 거. 요게 두 개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걸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고용이 좋게 나와도 우리가 동결, 뭐 금리와 관련해서는 동결 얘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지금 패드워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70%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래는 원래 90% 정도로 뭐 거의 뭐 인하가 확정이었는데 이게 좀 내려왔네요. 내려갔나요? 예. 그래서 그 저번에 그 특파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2명은 투표권이 없긴 했는데 네. 그런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권은 없는데 회의에는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는 다 참석을 하는데 이제 최종 투표권이 12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의에서 같이 의견을 나눌 때 그런 매파적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순환으로 또 이제 내년 내후년에 투표권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지나면 또 4명 중에 갈립니다. 그게.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순환근무예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영구권자 1명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제프 슈미드가 대표적으로 했었고 베스 에맥도 그렇고 로건인가요? 그 여자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이제 매파적인 의견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투표권자 중에서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는지 빨리 스티브 미일런 이사를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리사 쿡 이사를 내치려고 했지만 어차피 그분이 있어도 비둘기파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우먼 이사, 윌러 이사 네.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로 완전 전향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금리 인하는 유리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의견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번처럼 반대표가 몇 표 나오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연준이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만장일치로 가다가 예를 들어 보우먼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니까 그게 몇십 년 만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파워를 트럼프가 흔들고 나서 이 만장일치의 어떤 전통마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에도 반대표 얘기를 하는 게 그 만장일치 전통이 깨졌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어차피 우리 만장일치 전통 몇십 년만 거 다 깨진 거
반대표 던지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젠신흥 CEO가 한 발언인데요. 지금 뭐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놀라운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내용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CEO는 런던에서 열린 AI 퓨처 서밋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규제와 정치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낮은 규제 환경을 앞세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엔비디아처럼 고성능 칩이 없어도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산의 성능이 낮은 칩을 대량 투입하고 늘어나는 전력 비용을 정부가 사실상 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AI 기업들의 전력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전해졌습니다. 성능 비교에서도 중국 딥시크 모델은 오픈 AI 대비 기술 격차가 약 5개월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업체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의 기술 우위와 중국의 정책 지원 속도전이라는 새로운 경쟁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바로 근거가 이제 미국과 영국은 좀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규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50개 규제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화웨이나 캠브리콘을 사야 할까요? 그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화웨이, 캠브리콘이 워낙에 지금 크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의 인해 전술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뭐 젊은 세대들은 6.25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6.25 때 인해 전술로 결국 뭐 거기서 밀렸다고 하잖아요, 압록강에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슈퍼칩의 성능이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격차인지 모르겠어요. 젠슨왕은 거의 다 따라왔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슈퍼칩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엘이라던가 네. AMD의 지금 뭐 MIA 35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슈퍼칩보다 성능이 분명히 지금 화웨이나 캠브리콘에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애들을 머릿수로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네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슈퍼칩의 수율, 우리가 맨날 수율 얘기하잖아요. 예. TSMC든 삼성전자든 시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돌려가지고 얼마나 불량품이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그 불량품이 나와도 그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개 중에 1개를 성공해도 그럼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TSMC나 삼성전자는 진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국은 진행을 해버린다는 거죠. 99개 불량품 나오는 거기에 대한 비용? 정부가 그냥 대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가 나와요. 제대로 된 게 100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10만 개를 찍어버립니다. 네. 와, 엄청난데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죠. 10만 개를 찍는데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걸 지원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떨어지는 거를 커버를 쳐줘 버리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젠슨왕이 이것 때문에 미리 말을 했죠. 트럼프한테. 여기서 옥죄면 쟤네가 더 각성을 해서 더 빨라져 버린다. 네. 왜냐면 쟤네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 다른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중국이 데이터 센터 짓는 모든 곳에서 엔비디아 슈퍼칩 쓰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금 저기 내렸습니다. 지침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뭐죠? 더 이상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 공정률이 30%든 20%든 90%든 그 공정률 상관없이 아예 엔비디아 슈퍼칩 받지 말라고 정부 지침을 내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건 AMD의 슈퍼칩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왔든 목까지 따라왔든 아니면 목까지 따라오지 않고 뭐 배꼽에 있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슈퍼칩 혼자 할 일을 예를 들어 캠브리콘 이 지금 화웨이가 10개의 칩이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지원하는 거를 공짜로 계속 무한 공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젠슨왕이 결국 가서 그 말을 한 것이고 미국과 영국은 냉소주의 발목이 잡혔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50개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제를 내다 보면은 이러면 이제 50개가 규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은 규제도 없고 무한 공급에
그러니까 전기랑 인공지능은 거의 필수적인 두 개의 이니셔티브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부르짖으면서 다시 지금 하려고 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전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중국이 곧 이겨버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또 전화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젠슨상 당신 왜 그런가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나왔죠. 중국의 딥시크발 충격 기억하시죠? 그때 주가가 엄청 폭락했었잖아요. 그 뒤에 바로 뭐 소라 AI라던가 우리 지금 뭐 제미나이의 지금 그 영상 AI가 나오면서 그 우려를 씻어내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신고가를 갔지만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 AI와 비교해서 기술 격차가 5.3개월이라는 이것도 중국에서 발간된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간한 겁니다. 네, 네. 미국 기업이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5.3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는 충격적인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칫하면 정말 뭐 젠슨왕 CEO의 발언이 뭐 현실화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젠슨왕 CEO도 지금 중국 보조금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규제와 대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경쟁 분석이라기보다는 AI 뭐 정책 전환 이런 데에 좀 포커싱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제약업계의 큰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들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들이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죠. 예, 저 관련 이 두 개가 브리핑. 가장 대표적이라서. 네, 관련 내용 좀 네, 듣고 내용 좀 다시 들려주십시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월 $1,000 이상이던 위고비와 젯바운드 등 GLP-1 비만 치료제 가격이 대폭 인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와의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위고비는 월 $1,350에서 $250, 젯바운드는 $1,080에서 $34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이 약 $50까지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은 연내 개설될 트럼프 RX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제약사의 과도한 미국 시장 이익 회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격 인하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건 정부에서 나머지 금액을 좀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 트럼프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혔을 때부터 이게 예고됐던 일이잖아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미국 백신들을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소아 백신도 지금 빼버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편하게 먹는 타이레놀조차도 지금 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제약사에 대한 음모랑 저기가 많습니다. 저기가 많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약사를 때려잡는 어떤 그 일환에서 이것도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물론 명분은 계속해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약값을 내린다고 하죠. 근데 제약사들을 한번 휘어잡으려는 정권 초부터 이어졌던 이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저는 눈여겨볼 만한 게 아무래도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회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 위고비는 먼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젯바운드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후발주자잖아요. 근데 일라이릴리가 임상에서 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젯바운드가 후발주자여서 지금 보시면 위고비가 원래 월 $1,350였는데 젯바운드가 $1,080로 나왔어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내렸죠. 네. 근데 지금 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젯바운드가 $346가 되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250로 바뀌었습니다. $100로 차이가 역전돼 버렸어요. 저 금액이 더 여기서 올라갔네요. 주목을 하는 게 아무래도 네. 미국 회사여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젯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후발주자의 약점 때문에 내려놨는데 약값을 둘이 인하한다고 시켜놓고 결국에 젯바운드는 더 받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젯바운드는 그나마 마진을 위고비보다는 더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약값 인하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두 마리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요거 약값 인하하고 또 뭐 하라고 했냐면 미국에 공장 만드세요 했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 이 지금 예를 들어 노보노디스크는 14조 5천억 원,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는 39조 원을 투자해서 생산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두 개를 만약에 의무를 다 하면 3년 동안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요걸로 지금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좀 소동이 있긴 했죠. 참 재밌죠. 노보 노디스크 임원이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쓰러졌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뒤에서 쓰러졌어요. 한 명씩 다 쓰러져. 저번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손녀가 쓰러졌거든요.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가 의자에 앉아서 그 여기 가짜 아니 진짜죠. 그 장작불 앞에서 사인할 때 있잖아요. 그때 손녀가 뒤에서 쓰러져가지고 캐롤라인 레빗 때문에 데리고 나갔거든요. 어제는 노보 노디스크 임원분이 쓰러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있네. 생방송 실제로 도중에 그 앞에서 생방송 도중에 예.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나갔다 와가지고 트럼프가 잘 치료받고 왔으니까 걱정 말아라 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네 정말 네 지금 노보 노디스크랑 그래도 이런 소식이 있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노보 노디스크 근데 솔직히 그리고 충격 받을만 합니다. 일라이릴리 주가가 다 1%대 오름세 보였는데 국내 이 제약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국내 엄청나게 뜨겁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롯하여 조방원은 조정이 들어갔지만 코스닥 바이오 크레이지 모드죠 지금. DNT 파마텍 지금 투자 경고가 붙었습니다. 투자 경고가 붙을 정도로 과열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노보노디스크가 또 들어가 있고 서로 지금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나라 제약사가 우리나라예요. 네. 그래서 DNT 파마텍 그다음에 일동제약 요런 회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그게 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위고비나 젯바운드 이게 주사제형인데 이게 향후에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싹센다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싹센다가 하루에 한 번 맞던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게 장기 지속 주사제형 기술 요걸로 가는 건데 이제 주사 자체가 싫은 거죠. 6개월에 한 번 맞더라도 주사는 싫어요. 그럼 이제 경구용으로 가는 거고 경구용에 목에 걸려서 싫다고 하면 나중에 패치형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사로 맞는 건 정맥에 직접 꽂기 때문에 혹은 피하 주사제형까지 나왔지만 그것보다 경구용은 먹으면 다 녹아버려 위산에 네. 약효가. 그래서 이제 패치형은 더 어려운 게 살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 꽂힌 게 어디냐면 경구제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고 원래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는 경구제형이 있는데 그 당뇨병 치료제를 이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죠. 비만 치료제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한 주주총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지금 계속 새로 좀 체크를 못 해가지고. 예, 네. 지금 나온 거 혹시 있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오후 그러니까 1시간 반 전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가의 상황도 지금 불확실한데 만약에 예. 테슬라의 이거 악재 떨어지면 지금 완전 전고점에서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약 1,450조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 여부를 현지 시간 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보상안은 2035년까지 12개 주요 경영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톡옵션 형태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인데요. 머스크가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 신규 또는 스톡옵션 최대 4억 2,370만 주를 받게 되고 이는 테슬라 지분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해당 보상안이 머스크가 외부 프로젝트보다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과도한 보수와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머스크의 리더십과 성장 비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보상안은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의 CEO 1조 달러 보상안과 관련된 주주총회입니다. 찬반 의견이 지금 팽팽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저번에도 이 비슷한 게 통과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가로막혔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통과가 돼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7번째 주주로 나왔는데 또 여기 어떤 언론은 9번째 주주로 나오더라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7번, 그러니까 하여튼 10대 주주 안에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반대 의견을 했는데
아까 말한 또 그 자산운용사 중에 찰스 슈왑이라고 여기에서 또 지금 공식 의견을 내놨네요. 왜냐하면 찰스 슈왑이 예전에 찬성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이 미리 또 이런 그 행동을 할까봐 네. 여기서 돈을 뺀다고 약간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앨런 머스크 이번에 주식 보상 안건에 찬성할 거니까 더 이상 우리 찰스 슈왑 요 그 소비자분들, 네. 투자자분들 네. 우리한테 돈을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같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댄 홀름 의장도 이제 위협을 했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난다. 이거는 정말 왜냐면 테슬라의 가치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앨런 머스크의 가치라는 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댄 홀름 의장은 이제 자기가 그 자기의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니까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세워 버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앨런 머스크 떠날 수도 있다. 물론 앨런 머스크도 그런 의견을 비슷한 뉘앙스로 많이 말을 했어요. 사실 내가 이번에 이런 패키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은 나는 뭐 회사 뭐 거의 떠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앨런 머스크도 X에 그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댄 홀름 의장 말이 뭐 위협적인 거 그냥 없는 위협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대 찰스 슈왑 갈리고 있고 아까 말한 찰스 슈왑 말고도 몇 개의 자산운용사들이 찬성한다고 의견을 보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대결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저기 힘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객관적으로는 보통 다 통과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잘 뭉쳐요. 저쪽은 보면은 로빈후드나 네. 이런 데서 레딧이나 이런 데가 커뮤니티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상당히 모으고 있고 아까 전처럼 집단 행동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통과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통과된 다음에 어떤 법적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문제는 어떤 아까 말한 대로 건가요? 처음에 머스크가 이런 비슷한 걸 했을 때 법원에 의해서 제재된 적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 지금 종합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의결권 자문사 저 두 개는 그렇죠. 의결권 자문사 저 두 개에서 강력히 지금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자 앨런 머스크가 저 두 개를 테러 집단이라고 지금 매도까지 한 상태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ISS라는 이름도 붙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표대결에 들어가는데 앨런 머스크랑 개인 투자자가 합쳐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한 보상안이라기보다는 테슬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트렌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를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현대차와 또 안보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자, LA타임즈 보도입니다. 슈퍼널 전 임원
이 성차별 보복, 폭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현대차가 지원하는 항공택시 업체가 바로 이름이 슈퍼널이죠. 전 임원인데요. 핵심 인력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성차별과 또 보복을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이슈가 사실 뭐 이 최고 경영진 해임까지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 것 같은데 조재주 공장 산재로 구설수가 한번 오른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또 악재가 등장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어떤 HR 네. 인적 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LA 타임스 미국 이제 서부 LA 지역의 유력 신문사이죠. LA 타임스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은 현대차랑 관계된 슈퍼널이라는 이제 회사의 전직 임원이 그 자기가 이제 성차별을 당했고 그 상당히 어떤 성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슈퍼널이 일종의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실체를 부풀렸다라는 것을 회사에 지적을 했다. 지적을 했더니 이제 그 회사에 거꾸로 그때부터 보복 조치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널 임원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불이익을 주지?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슈퍼널의 6번째 직원인 다이애나 쿠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쿠퍼가 왜 현대차까지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널과 현대차가 일종의 이제 그 계열사 정도 수준의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이제 그 쿠퍼가 현대차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여성 임원이 쿠퍼가 이제 제기했던 야 너무나도 과대 포장을 해서 투자자들을 갖다 기만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이제 미국에서 소송도 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너도 이거 알고 있었지. 너가 이제 이거 기만하는 거 너 알고 있었지. 넌 어디까지 넌 관여한 거야. 라고 하면 당사자가 소송을 당하고 천문학적인 이제 민사 배상액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슈퍼널의 쿠퍼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근데 현대차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런 방구 본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보복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않았고 다만 이제 슈퍼널의 CEO랑 CTO가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자 임원의 이렇게 말이 맞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핵심 임원을 갖다가 이제 그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했는데 정작 해임을 했으면 그 슈퍼널의 문제 제기를 했던 쿠퍼에게서 어떻게 보면 보상책은 아닐지라도 원래 자기가 업무를 갖다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주지 않고 또 이 슈퍼널의 쿠퍼 임원의 주장으로는 수시로 이제 그 서울 본사에 와서 현대차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게 그 성차별이라든지 뭐 기만과 무관하게 업무적인 관련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현대차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를 보복 조치했다라고 이제 이 쿠퍼 씨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쿠퍼라는 분이 핵심 인재라는 또 이야기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쿠퍼라는 씨는 원래 이제 미국 동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슈퍼널이 이제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어떤 회사냐면은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수직 이착륙기라 하면은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언뜻 떠오르진 않겠지만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서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다 이제 언제나 교통 체증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교통 체증을 갖다가 그 헬리콥터 비슷한 거로 이제 한번 뚫어보자라는 것이 UAM입니다. 근데 UAM인데 이것이 왜 현대차가 관여하느냐?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완성차가 자율주행차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차 바꾼다는 것은 많은 통제 시스템과 수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완성차를 날아오르게 하자. 이런 맥락에서 UAM에 대해서 또 정의선 회장이 아주 이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대차의 또 다른 먹거리를 생각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슈퍼널과 현대차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슈퍼널이 이제 그 도심항공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쿠퍼 씨가 원래 미국 동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쿠퍼 씨를 슈퍼널 6번째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스카우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쿠퍼 씨는 이제 슈퍼널의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 인재 영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회사 안 좋은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LA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성희롱에 준하는 많은 어떤 그 위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미국은 더는 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고소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슈퍼널이 그런 것을 갖다가 방임했다는 자체가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좀 LA타임스에 보도하기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현대차 회장인 정의선 회장에게 실제 직접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LA타임스 보도에 보면 쿠퍼 씨의 주장이었죠. 쿠퍼 씨의 주장대로는 뭐라고 되냐면 이 문제를 내가 그 정확하게 LA타임스의 보도는 정의선 회장이라고 정의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나냐면 이제 치프 익스큐티브 체어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프 익스큐티브 CEO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CEO 대표이사인데 그럼 거기서 체어맨은 누구냐라고 하면 체어맨은 이제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이사회 의장은 이제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쿠퍼 씨가 LA타임스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쿠퍼 씨가 정의선 회장에게 이 사안에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정작 나한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잘못했고 너가 업무를 갖다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멘트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쿠퍼 씨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의선에 보고를 했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쿠퍼 씨가 겪었던 민사 형사소송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는 물론 이 정의선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게 충격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내가 뜨거운 커피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 배상금이 실제 관철된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많은 어떤 정서적으로 민감한 어떤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갖다가 정의선 회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정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 제기를 한 임원에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결이 된다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 현대차가 사실은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이고 현대차 매출의 25%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 문제가 아주 보물 터듯이 나온다면 현대차는 정의선 입장에서 되게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실이 맞다면 그걸 가서 먼저 사과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태가 악화시키지 않는 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조직 문화나 또 경영 투명성 이러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긴급하게 빨리 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핵실험 재개 시 러시아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내놓았네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 의사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핵 전쟁, 우려가 경쟁이 더욱더 우려될지에 대한 확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처음 이게 화면을 보신 분들 약간 뜬금없다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서냉전 시절에 그때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핵탄두를 갖다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장착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에 따라서 어린이 드라마 이런 종종 나왔죠. 우리가 내일이라도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동서냉전이 없어졌는데 더 이상 핵전쟁의 어떤 분위기와 위험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2주 전에 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시험을 하자. 핵에 대해 시험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에 대해서 완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핵을 개발한다든지 시험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국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쭉 지나가면서 당연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소개된 FTA의 보도를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언제나 외교는 이제 상응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만약에 과거에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재개를 하고 핵의 문제에서 긴장을 고조한다면 우리도 같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FTA 보도를 보면은 우리도 핵 시험을 갖다 재개하기 위한 드래프트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문서를 갖다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 문서를 만들면 그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그다음 수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FTA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핵 어떤 전쟁이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게 기사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조동사 메일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꽤 강력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탄두를 탑재하진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ICBM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좀 더욱더 이렇게 불안감이 증폭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수준의 핵에 대한 것도 우리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가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이제 공군기지에서 핵탄두를 넣진 않았지만 ICBM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바이든 정부보다는 푸틴 대통령이 유화적일 줄 알았죠. 그래서 만나자, 뭐 설득도 하고 우크라이나侵권 그만해라.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해결해 주겠다.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뭐 그 모욕적인 처사지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푸틴이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또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 중국에서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핵 어떤 긴장감이 실체가 있고 이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이제 중재를 나서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핵 분위기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잠수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맥락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해군에게 핵 잠수함을 주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거죠. 자, 이런 발언이 좀 다시금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경주와 부산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왕관을 선물 받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코미디언들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조롱을 하면서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대 기분이 좋았나 보다. 우리의 수관 사업이었던 핵 잠수함을 갖다가 갑자기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설명드린 이 사안들 보면은 우발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이제 치밀하고 전략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에게 핵 잠수함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갖다 견제하는 의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푸틴을 갖다가 견제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핵 잠수함을 주겠다는 것이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겠습니다. 네. 달갑지는 않지만 이 동서냉전이 만약 재현된다면 군비 증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확실히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코너를 설명하고 이 코너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단순한 외교안보, 우리가 종합지 관점에서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군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핵 잠수함인데 핵 잠수함이 필요한 것은 이제 우라늄을 갖다 가공하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원전 산업이 이렇게 분기점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방산 분야, 그다음에 그 원자력 분야가 이번에 인력 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 지금 미국 필리조선소가 기술력, 또 인력, 시설 등의 측면에서 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5일날 국회 이제 회의에서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초미의 관심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야, 그 필리조선소에서 실제로 그 최첨단의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거야? 뭐 트럼프 때 그렇게 지시를 했죠. 지적을 했는데 안규백 장관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멘트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이 코너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이제 하나오션 인수한 하나필리조선소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식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급급한 정도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런 데서 최첨단의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만약에 끝까지 미국이 그분의 고집을 피운다면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그 조선소를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FD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제가 얘기했던 필라델피아 투데이 그 지역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건조한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미국을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 건조할 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겠다고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핵 잠수함이 즉흥적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도 우리나라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될 미국도 전략적인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번 사안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핵 군비 경쟁 다시금 또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다음 움직임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들어 첫 번째 또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시장 관련된 뉴스들 브리핑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가져온 기사는 이게 제가 오늘 이걸 탑으로 가져왔던 이유는 최근에 반도체 쪽 상황을 생각을 하면 요 며칠 물론 뭐 조정을 좀 뭐 살짝 받긴 했었습니다만 그룹주 중에서 뭐 넘버원은 뭐 삼성이나 SK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법한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제목도 가장 핫한 그룹주 삼성 아니었네고 이 표를 바로 보시죠. 그 ETF 상품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룹주들만 담아가지고 나온 상품들 꽤 많습니다. 올 상반기 같은 경우 한참 방산주 그다음에 조선주 잘 나갈 때 한화 그룹주가 ETF 상품 중에서는 완전 탑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코덱스 삼성그룹주 14%, 한화그룹은 마이너스 2%. 사실 올해 지금 현재 봤을 때 최근 한 달 새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한화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탑이 어디입니까? 포스코입니다. 좀 의외죠? 여기 철강 쪽이잖아. 뭐 2차 전지도 물론 있긴 한데, 근데 수익률이 21.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 5대 그룹주를 다 담은 건데, 이 5대 그룹주를 다 담은 것도 18%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고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고 또 아무래도 좀 그런 대형주들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그 5대 그룹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룹주들도 저렇게 저는 5대 그룹주를 다 담고 있는 ETF 상품이 있다는 건 사실 오늘 표를 보고 좀 처음 알았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넘버원이 탑이 포스코 그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포스코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포스코 홀딩스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뭐 그룹의 지주사이긴 합니다만 철강이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철강 업황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뭐 누구도 철강이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미국 관세도 엄청나게 때려맞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철강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꾸물꾸물 꽤 많이 올라온 거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이제 가치주 투자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철강주나 석유화학주들을 담고 계신 분들 좀 꽤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워낙 지금 낮으니까 저평가되고 PBR이나 PR 다 낮죠. 그러니까 이 철강주들이 꾸준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이제 최근에 이 수익률이 많이 올랐는데 역시 견인차는 포스코 이 계열사죠. 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탈중국화의 선봉인 그런 국내 2차 전지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는 사실은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문에 아주 급등을 한번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좀 꾸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미국발 그러니까 북미산 에너지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중간자 역할 이걸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주가가 좀 괜찮았고요. 뭐 이런 점들이 좀 해서 이렇게 효자 종목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눈에 띄는 건 역시 또 삼성그룹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상반기에 뭐 방산, 조선 잘 나갈 때 삼성그룹주 사실 전자가 워낙 그때도 안 좋았기 때문에 참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삼성 그다음에 뭐 삼성 전기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SDI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주요 그동안에 삼성 그룹주의 주가를 떨어뜨리던 계열사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삼성그룹도 저렇게 주가가 많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일단 지금 현재로만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요 흐름이 그렇게 뭐 갑자기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철강주는 사실 여전히 좀 낮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2차 전지도 좀 어쨌든 ESS 향 2차 전지, 그러니까 ESS 북미 이 두 가지가 묶인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는 뭐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이 포스코 그룹의 ETF 상품에서 주가의 좋은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 한화가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좀 부진해서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의 조선 관련된 뭐 이런 발주가 뭐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조선주는 뭐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방산주는 조금 요즘 모멘텀이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그룹주가 좀 부진이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부진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삼성이나 포스코 쪽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요 그림 좀 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는 좀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 며칠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골자가 그거죠. 더 가 말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내내 저도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더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 이제 이건데. 근데 사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아이씨,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 뭐 등등등 갖다 붙일 수 있는 뭐 논거들은 뭐 무지하게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장이 어떤 장이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은 유동성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합쳐져 있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고객 예탁금 88조 넘어섰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25조 넘어섰고요.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 시중에 좀 돌아다니는 돈이 한 200조 이상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밀리면 돈이 두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젠가요? 하이닉스 한 5% 이상 떨어졌어요. 9% 넘게 떨어졌던 날 있죠. 그날 개인들이 다 뭐 시장에서는 말아 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던데 표현이 그런 거죠. 완전히 뒤집어서 올린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시중에서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종목인데 너무 비싸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포모를 느끼고 있던 차에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뚝 떨어져 주면 옳구나 하면서 들어오는 돈들이 그런 대기성 자금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세장에서는 지금 뭐 사실 대세 상승장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세장에서는 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이 조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밑에 그냥 뭐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정이 올 때는 사실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되게 공격적일 수는 있는데 그게 좀 바람직한 전략이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이제 아마 9월, 10월 1000포인트 넘으면서 이제 주가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그렇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조정이 오름막 내리막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오를 때 따라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내릴 때 사면은 조금 더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이 현재 시장의 이 고객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유동성이 크게 좀 들어와 있는 이거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는 저 그것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이건 뭐 긍정적인 얘기죠. 해외 IB들 내년도 한국 성장의 전망치를 줄상향하고 있다. 평균치가 1.8%인데 1.9%로 올렸다. IB 8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테인 등등등입니다. 얘네들을 8군데 거를 좀 최근에 합해서 보니까 1.8%로 1.9%까지 나왔고요. CT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한 3군데, JP모건도 그렇고 이 3군데는 2.2%를 제시를 했습니다. 좀 메이저들이 2.2%를 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국은행 1.6% 정도 보고 있죠.
국내에서 이제 국제금융센터 조사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마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이찬훈 총재가 올해 1% 성장 전망도 했었고 이번 달 수정치 나올 텐데 그때는 아마 더 올라갈 거다. 1.6%에서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 전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뭐 1% 조금 넘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 뭐 때문에 좋아지는 거냐? 앞에서 말씀 다 드린 겁니다. 반도체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4%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더블이 된다고 그럽니다. 더블도 넘는 거죠. 56%까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요. 올해 한 4.56%, 4.8% 정도, 내년에는 5.3% 성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대만의 성장률 뭐 계속 그렇게 되겠죠. 뭐 대만은 좀 엄청나게 좀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GPU 26만 장이 제대로 잘 들어오고 그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엣지단에서의 AI 이게 우리가 정말 빠르게 잘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대로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글로벌 AI 3대 강국이 정말 된다. 누가 보더라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1.8, 2% 사이 때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하향 추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꺾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AI 부분, 특히 이제 젠소랑이 얘기한 이 GPU 26만 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의 의미는 아마 두고두고 계속해서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단 전제는 다 두른다는 전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삼성전자 얘기 좀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으면 안 가져왔죠. 오늘 가져왔던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쪽 시장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을 한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표를 좀 보시죠. 삼성전자가 막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플렉트라고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15억 유, 우리 돈 2조 4천억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중앙 공조라고 돼 있죠. 데이터 센터, 대형 뭐 상업시설, 병원 이런 데 이제 이런 냉난방 공조를 이용한 회사인데 사실은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 향 냉난방 공조. 그 중에서도 액체 냉각 방식의 저 제품군을 이제 저거를 이제 하고 있다. 저게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이 플렉트가 상당히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저 마지막 부분이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고요. LG전자가 냉난방 공조 사업 참여해서 되게 요즘에 여기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자꾸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더워지다 보니까 이 냉난방 공조가 꼭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이게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연평균 8%의 이런 고성장을 하는 그런 규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참전을 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워낙 또 삼성전자가 돈은 많은데 M&A 별로 안 한다고 또 욕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로 하나씩 M&A를 하고 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시장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도 참전을 했다. 이것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불안한 뉴욕 증시 이어서 국내 증시 역시나 마냥 안심할 수가 없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명쾌한 해결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또다시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번 이슈들을 좀 보자면 AI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좀 여전하고요. 또 이제 지난달에 미국 일자리가 거의 15,000개 가까이가 증발했는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도통 높아지지가 않네요. 이게 원래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던 그간의 기조가 최근 들어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일단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됐고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실적들이 빅테크 실적들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면 지금부터는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네. 이슈가 부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왔고 네. 여기에다가 보니까 고용 얘기하고 있고 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해대니까 돌아보니까 AI 또 고평가라고 또 잊어먹을 만하면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빅쇼트. 딱 한 번 성공해서 대박 내고 계속 깨지기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출연한다는 것 자체는 많이 올랐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고평가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시선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연준 주요 인사들 이번에도 오스틴 굴스비 그 지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네, 조금 신중해야 부정적인 한다. 얘기 네. 그런 얘기들 나오니까 일단은 이슈 부재한 상황에서 많이 올라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주간인 것 같고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좀 셧다운이 풀린다든지 이러면서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전에 제가 정말 궁금했던 포인트지만 이제 고용 지표가 보통 안 좋게 나오면은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보통은 증시에 플러스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갑자기 11월 들어가지고 좀 이런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얼마 전에 발표났었던 ISM 제조 쪽을 보시면 네. 물가지수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원자재 단에서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 자체가 꿈틀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압력을 받았었는데 그동안 그 정부에서 좀 이렇게 눌러놨었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실물가로 반영을 좀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있고 네. 시장에 지금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해 보이니까 사실 평상시에 보지 않던 챌린지 뭐 고용지수 뭐 이런 것까지 쳐다보게 되는 챌린저 거죠. 보고서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 평상시에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벤트가 없고 이슈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자꾸 이것저것 불안하니까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흔들리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시장에서 환호를 하지 않느냐. 일단 첫 번째 연준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과거 같았으면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물가는 그냥 유지되니까 고용 좀 이상하면은 금리 인하 해줄 거야 이런 뉘앙스였는데 네. 지금 물가 이상하니까 고용은 됐고 더 낮출 수 없어. 뭐 이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한 가지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재반 지표들이 아직 안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12월 들어섰을 때 실제로 고용이 불어지는 모습이 확연히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면서 보여진다든지 각종 지표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은 저는 여전히 그 단기 유동성 시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단순히 그 물가만 가지고 지금 당장에 금리를 뭐 낮춘다 안 낮춘다 얘기하기는 거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물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걸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는 좀 인플레이션 측면이 안심이 되니까 고용에만 집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영향이 좀 본격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또 밤사이에 아마존과 타겟 같은 유통 소매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가격 인상에 나서고 말았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었죠. 드디어 이제 좀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테슬라 주주총회 바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에 바로 이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머스크 CEO의
6,400조 원, 그러니까 1조 달러 보상안의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약 0.7%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해서 좀 발언들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에 매수세가 확 몰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계속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거의 1조 6천억 원 가까이를 순 매도했는데 다만 그 물량을 개인이랑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환율도 이제 1,450원을 드디어 오늘 육박을 하고 있고 뭐 개인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요. 기관을 보자면 연기금이 이제 보유 비중에 한계치가 왔거든요. 뭐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다 과한 거죠.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수 4천 넘어서 가지고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무시하고 그 다음 날 100포인트 오르고 그 다음 날 네. 100포인트 오르고 이게 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어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팔아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기관들이 무시하고 계속해가지고 자기 이제 펀드 한도 채운다고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잡아 당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 후유증이 일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는 지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팔았던 건데 그걸 무시하고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에서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6,300억 정도 손실이 지금 나 있습니다. 많이 아직도 네, 남아있네요. 아마 지금 선물 쪽을 7조 원 이상 지금 매도한 걸로 돼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아마 굉장히 물론 이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은 굉장히 역대급 그 수치긴 한데 그렇죠. 어제도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생해서 보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선물 매도를 치고 지수가 빠지면 다시 그걸 되사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는 것보다는 선물을 밑에서 좀 사가지고 자기들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11월 달은 어쩌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그다음에 이런 초대형주보다는 조금 알려져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작은 회사들 말고 네, 약간 중형주.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수가 뭐 부러지면 여기서 끝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네. 요즘 반도체 현물 가격 올라가는 게 기시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라더견 사태 그렇죠. 수급 그러니까 품절주로 알려져 있는 회사들 그냥 인위적으로 주가 올려가지고 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저게 조금 어디까지 불안한, 그렇죠. 올라갈 것이냐 모습이. 저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올라가니까 처음엔 좋아가지고 야 실적 좋아지겠는데 근데 이게 뭐지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감도 약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좀 선물 시장에서의 외인들의 패착이 현물 시장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어제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개인들은 좀 여전히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 투자 패턴이 옛날에는 뭐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다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패닉스를 했다면 요새는 떨어졌다 하면은 이때다 하고 약간 들어가는 개인들의 뭔가 패턴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 거죠. 몇 달 동안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만 했기 네. 때문에 빠지면 사야 된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지수 안 빠지고 가격 안 빠지니까 자신감을 더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내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레거시 역시도 지금 구조적으로는 내년까지 최소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HBM4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인데 반해서 그 자리를 삼성이 채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줄 수 있고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좋아지겠구나.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11월 한 달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반 이슈들 때문에 상단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잠깐 쉬어가는. 네, 올라가는 거를 또 추격하시는 것보다 많이 빠질 때 바닥에서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걸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조금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편안한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어제 바이오가 이제 대형주 쪽은 좀 약간 흔들렸습니다만 코스닥 중소형주 바이오 쪽이 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랑 기관이 2차 전지를 좀 덜어내고 다시 좀 바이오를 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올랐죠. 2차 전지 바닥 대비해서 100% 이상 오른 게 지금 네. 대부분이잖아요. 그에 반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많이 빠졌었고 그쵸. 눌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오른 것들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좀 채우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시즈널한 그 흐름이 2010년 이후로 보면 11월, 12월은 코스닥 수익률이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는 대주주 요건조차도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있습니다. 아예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강해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핵심 광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ESS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빠진다고 해서 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 포인트 안에 있는 것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이슈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올라가는 흐름들이 양측에서 모두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전력기기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 전력기기 빅3가 또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어제 뭐 화장품 쪽에서도 실적 발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메카 실적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이런 뭐 다양한 섹터 중에서 4분기 실적 모멘텀 어디에 가장 좀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실까요? 어저께는 사실 그 화장품 섹터 말고도 우리 보면 유통 쪽도 강했고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강했었던 게 이제 연말 시즌 앞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쿠폰 뿌린 게 효과를 본 측면도 분명히 실적에서 이제 나오게 오는 되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쪽 섹터 역시도 다 소외됐었던 섹터들입니다. 못 올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섹터들이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급하게 많이 올라 있는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것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쏠림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키높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한 장세는 아니죠. 뭐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장중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를 널뛰기를 했는데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어떤 쪽에 방점을 짓고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포모에 의해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올라가는 다음에 되게 포모를 느낄 때는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하다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체적으로 고가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장이 어쨌든 지수가 상당히 막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고 또 업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져 알거든요. 뭐 반도체 좋아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지금 주가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거를 주가가 더 빠졌을 때도 내가 견딜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이 막힌다고 그러면은 일단 좀 싸게 사시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 있고 그다음에 섹터로 봤을 때 이슈가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거, 뭐 바이오 같은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또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마 주가 변동폭이 커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달에는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나오는 섹터가 오늘은 좀 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종전에도 좀 바이오 측에서도 구체적인 이슈가 있어야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아까는 소형주가 아니라 중형주까지라고 좀 선을 잘 그어주셨는데 또 어제 보면은 상당히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소형주임에도 계속 뭐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종목들도 나왔었거든요. 뭐 특별히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잘 모르는 회사는 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가 분명히 뭔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코스닥 1위인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네. 해도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이 출시가 돼 가지고 팔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 돈은 마일스톤은 내년 1분기부터 계속 받아요. 그렇죠.
이번 4분기 매출에 대한 거 받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SC 제형 기술이라는 건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적정한지 비싼지 싼지 확인이 되잖아요. 점검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지.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2,000억짜리 회사, 잘 모르는 회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카드라에서 올라가는 것들 잘못 사시면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많이 알려진 회사를 보시는 게 낫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유심히 잘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뉴스가 믿을만한 그런 소스에서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내용을 보자면은 이게 계약 내용은 뭔가 확실하지 않게 그냥 뭐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몇억 원을 수주를 했는지는 안 나온 또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오늘도 샌디스크가 이제 시간에서 실적 발표 후에 6%대 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좀 미칠 영향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오르면은 외국인들은 또 팔 겁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물 이슈 때문에 네. 올라가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빠져야지 그들은 손실을 줄일 수가 있거나 오히려 장이 많이 추세적으로 빠지게 되면 뭐 수익까지 노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쫓아가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외인 수급 측면에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환율도 여전히 뭐 1,450원 선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뉴 노멀이라고 하니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가 궁금하네요. 환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셧다운돼 있고 네. 그다음에 재반적인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는 늘어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빠지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심플합니다. 옆나라 일본 엔화가 저평가됐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엔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엔화는 강세가 나오고 그렇죠. 엔화가 강세가 나오니까 또 상대 통화인 원화는 또 약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좀 끼어가지고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펀더멘탈 이슈로 우리나라에 뭐 큰 부담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네, 또 그런 서러움이 있네요. 이제 뭐 엔화랑 원화가 무조건 같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상 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죠. 이 말씀해주신 이슈대로 엔화는 이제 주요 기축 통화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위치를 해 있으니까요. 명쾌하게 좀 환율이 왜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밤사이에 나스닥이 약 2% 가까이 또 급락을 이어가는 등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장에 걱정의 이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환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1,450원인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번 주말에 이 투자 전략 어떻게 다시 정비해가야 할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켓나우 1부와 이어지는 순간에서도 함께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